우선 지난번에 나갔던 뭐 숙제 다 찾으셨어요? 0에서 9까지 10개의 도장이 있는데 소 10마리가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구별을 하려고 그러면 도장이 최소 몇 개면 될까? 몇 개면 두 개요? 어떻게 두 개 됐대? 숫자를 만든다. 또 다른 답은 없고요. 답은 뭐 아까 물어보니까 하나 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고 하나 가지고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래 답은 그렇게 10번씩 찍을 필요도 없이 뭐 엉덩이에 옆으로도 찍고 허리에도 찍고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만 가지고도 똑같다 그래도 찍어놓은 순서대로 자기가 표시를 해놓으면 그 뭐 엉덩이에 번호 찍힌 놈 뭐 머리에 뭐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위치나 각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요지죠. 어떤 문제, 우리가 이런 걸 단순한 퀴즈로 보지 마시고 두뇌 운동을 하는 훈련으로 보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답을 꼭 하나다라고 확정을 짓지 마세요. 우선 그게 굉장히 고정관념이고 나쁜 생각이고 더 좋은 생각을 차단하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아주 큰 병폐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나중에 교재 다시 들어가도 마음을 열어라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마지막 답이다라고 후회 없는 그런 답을 찾을 때는 이제 상당히 사실은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몸보다 사실 정신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에게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걸 보면서 이래서 또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한계를 넘으면 우리가 정녕 원했던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다 아시지만 뭐 책 한 권 띄었다고 인생사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까지 또 나온 책을 다 읽었다 하더라도 내일 또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함으로써 이 두뇌도 계속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은 항상 진짜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냈었죠.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12명이 보초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몇 명까지 줄여서 최소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몇 명 나왔나요? 5명? 어떻게 했죠? 안에서 지킨다. 그것도 뭐 틀린다고 말하기는 그러네. 근데 어쨌든 외부에서 지킬 때는 5명으로는 안 되네요. 외부에서는 안에서 열십자로 별표 모양 같은 지난번 거에서 그래서 예? 또 다른 뭐 혹시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저도 이렇게 한 수 배워야죠. 가운데 한 명 있고 모서리에 그렇게 해서 5명. 밖으로 제가 이렇게 했던 거는 일단 그림을 외부에서 오는 적을 관찰하는 거라서 이제 3명이 하여튼 성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이런
우선 12명에서 8명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좀 간사하긴 해도 잔머리 좀 굴리면은 6명까지도 줄임으로써 한 그 성문 쪽에 3사람이 하여튼 감시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문제의 그 포인트라는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고 이거다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얻는 우리의 부산물이 적지 않다는 게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드렸던 그 이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도중에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사람이 뭐 그 시행착오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는 여러분한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책을 특히 많이 읽어서 그냥 텔레비전이 전에 라디오보다 나빴던 것이 라디오는 상상을 하거든요. 뭐 지금 눈보라가 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눈보라를 쳐야지 그 연상을 해야 되는데 텔레비는 눈보라가 치니까 아무 생각할 게 없어가지고 바보 상자라는 게 그때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신문화가 나올수록 우리의 뇌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생각에도 어떤 계속 거기에 힘을 주면 그쪽에도 우리가 그 생각지 않았던 가속도라는 것이 붙어서 효과를 아주 크게 본다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잘 보면 우리 주변을 잘 보면 그렇게 시간 투자 많이 안 했는데도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테니스를 뭐 40년 30년 친다고 챔피언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에 바둑을 봐도 그렇고 그냥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거기에 생각이 또 묻고 그래서 아주 효과를 보는 거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집중력이라는 건데 실제로 제가 이제 공학도 조금 공부를 한 바가 있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속도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일정 속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0km로 속도를 내서 가면은 그게 그냥 계속 10km가 아닙니다. 그 10km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의 경우도. 그래서 그 1초 후에는 1초에 요만한 걸 갔다면 1초 후엔 뭔가 그거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양이 이 원래 속도에서 이렇게 추가로 된 것이 우리가 보통 가속도라 그래가지고 속도에 따라서 가속도가 자꾸 붙으니까 어떤 일에 열중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힘이 막 생겨난다는 얘기죠. 요건 이제 직선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따라가는 거고 원운동 우리가 뭐 이렇게 옛날에 놀이도 했듯이 원운동의 경우에는 각속도라는 것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실제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는 힘들이 점점 증가해서 어느 정도 돌리고 나면 지탱을 못해서 걔가 빠져나가는 거죠. 뭐 이런 제가 여기서 물리학을 강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결국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중을 해라 하는 것을 한번 이런 자연 현상에서 현재 이렇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속도라는 게 집중이고 거기에 뭔가 알파가 더 붙으니까 자동차 뭐 잘 아시지만 몰다가 속도 날 때 다시 브레이크 한 번씩 밟아주면 괜히 기름만 더 먹는 거죠. 그 공짜로 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저 앞에 빨간 신호등인데 괜히 가가지고 거기서 그 브레이크 밟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집중의 그 효과라는 거는 우리의 이 자연 현상은 저렇게 나오지만 뇌의 경우에도 한 방향으로 그냥 쫙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같은 1초라도 지금 1초 후에서 2초 후에는 이거보다 또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가속도가 양이 자꾸 늘어나는 거고, 요 기본 속도, 등 속도 같은 거는 늘 그냥 일정하지만 가속도의 양은 점점 더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배 위에 그냥 가만히 있는 돌을 살짝 올려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디서 쭉 날라오는 거는 그 가속도 때문에 그게 엄청난 힘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 뇌에다가도 가속도를 넣어주면 남들은 1시간에서 하는 일도 10분 아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1분에도 끝납니다. 그따위 일 물론 뭐 양으로 하는 일도 있고 질로 하는 일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10년이 걸려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한 단계 확 올라가서 금방 그 아이디어를 구해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충돌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 물리를 뭐 여기서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왜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이건 아주 작은 거 여러분 아마 옛날에 그 물리 시간에 다 조금씩이라도 들었던 얘기인데 운동에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직선과 그 회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직선 운동은 아까 같이 가속도인데 이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는 뭔가 물체가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힘이 생기고 나가려는 힘이 있어가지고 둘이 팽팽하게 붙을 때 팽이 같은 게 도는 겁니다. 이 원리는. 그래서 그 두 개의 힘이라는 것은 이 균형을 잡아야지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너무 커지면은 튕겨 나가는 거고 그 구심점이 안에서 당기는 힘이 또 너무 많아지면 그냥 서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 그 지구를 지금 달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는 끈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중력이라는 게 이제 서로 간의 그 인력, 만유 인력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뭔가 보이지 않고 달은 튕겨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구는 끌어당기면서 그게 교묘하게 원을 그냥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지구에는 이제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막 잡아다니거든요. 지구 중심에서.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60kg라고 그러는 사람도 달나라에 가면 진짜로는 그러니까 고기 양으로는 60kg라는 거는 10배가 9.8이니까 이제 열이라고 잡고 실제로 우리는 6kg입니다.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양이 작아져요. 그거는 안 변하죠. 어디 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구를 돌고 있는 달, 또 그 달을 데리고 있는 지구조차도 태양을 따라서 또 빙글빙글 끌려다니면서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고, 그게 한 바퀴 돌고 오면 1년.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 것들이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팽이가 돌 때도 이렇게 너무 세게 힘이 되면 막 이리저리 막 돌다가 힘이 없어지면, 즉 원심력이 줄어들면 처지는 거죠. 투포한 선수가 그 투원반이나 이런 걸 던지기 전에 지 몸을 먼저 빙글빙글 돌리는 것도 원심력을 극대화시켜서 콱 던져야지 그 원반이 많이 나가는 거죠. 자동차 이렇게 우리가 커브 틀다 보면 차가 막 쏠리는 것도 원심력이 작용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잘 보면 노면이 그 원심력을 막으려고 길을 이렇게 교묘하게 각도를 이렇게 줘야지 평지를 해놓으면 그냥 차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 원심력 때문에. 이런 작은 상식이지만 이런 것이 제가 구태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그 뇌에 가속도가 있다 그런 듯이
이런 원심력과 구심력이 실사회에서 그대로 그 변형돼서 그대로 이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어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일 때 자기의 인간 됨됨이가 준비가 안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큰 파멸을 불러온다는 걸 우리는 아마 신문이나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령 성공을 원하신다면 우선 인격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야지 괜히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욕심만 많은데 밖으로 노력하는 힘도 없이 준비도 안 하고 성공만 그저 바라서도 성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는 팽이가 서야 되듯이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 작은 지식도 이게 제가 뭐 아까 그런 말이 나왔기에 가속도가 나왔길래 가속도만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하나의 그 이 실제 하는 이 세계들이 회사나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사도 여러분의 뭐 복지라든가 이 회사 전망을 놓고 밖으로 자꾸 성장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은 안 크는데 이 내적인 인재 양성이나 관리가 소홀해지면 안에서 그냥 결국 또 망한다는 것도 이 두 개의 힘이 항상 이렇게 평형을 이루면서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까 거기 뭐 가속도는 벡터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재밌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거는 뭐 학문적인 얘기니까 뭐 재미있는 것은 우리 잘 아시지만 뭐 온도나 그 무게 이런 돌멩이 5kg다 그러는 거는 뭐 움직여주기 전에는 그냥 그 양이에요. 1kg다 2kg다 온도라든가. 그래서 속도하고 속력도 다른 말입니다. 사실 이게 서양에서는 이런 걸 분명히 구별을 하고 속력이 그냥 높다지 속력이 강하다 뭐 이런 스피드가 있다 없다 그런 말은 별로 안 하죠.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잘 보면 힘이나 이런 거는 뭔가 지금 그 무게에 뭔가 작용하는 방향이 있는 거고 지금 가속도도 바로 그런 경우에서 해당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한 집안에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회사가 있고 국가가 있을 때도 그 구성원의 숫자가 스칼라가 되겠죠. 숫자가 뭐 많냐 적으냐는 그냥 하나의 쓰기 나름인데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구성원의 숫자가 서로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봐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50명이 당기는데 거기서 50명 당기면 진행을 서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회사가 뭐 숫자가 많다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 해로운 사람들은 거꾸로 끌고 가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닌 지식으로도 우리가 제가 이런 회사에 와서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굉장한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너무 깊이 얘기하면 재미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애들 가르치면서 애들이 이렇게 묻거나 그럴 때도 그런 걸 잘 연상을 해서 그거는 이런 거란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거기 숨어 있는 뜻을 알게 됨으로써 자녀들도 교육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물리 얘기했다고 해서 물리만 그런 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다. 그런 거나 가르치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여서 그 가정을 이뤄서 애를 셋 낳으면 5이 되고 그런 것을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또 껌 하나하고 껌 하나를 합쳐서 다시 큰 껌 하나가 될 뿐이지 결코 2개가 되는 게 아닌 법칙도 현실적으로 엄연히 있는데 그래서 수학의 특성이 뭐냐 하면 그러나 그런 식으로 뭐 하나 됐다 0 됐다 5 됐다 뭐 그러면 어떤 설명을 못 하니까 특별한 세계를 만드는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런 하나의 편리한 약속일 뿐이지 그게 무슨 진리도 아니고
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그 숨어 있는 뜻들을 예, 그 알면 정말 뭐 모든 일이 산지식이 되는 거고 학교에서 결코 뭐 쓸데없는 거 배웠다는 얘기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이 파란색 선은? 평행선 두 개 어긋나가지고 하나 이렇게 된 걸로 보이죠? 근데 직선으로 보여요? 예? 안 보이는. 직선으로 보이는 분은 정상이 아닌 분입니다. 아니 이게 제가 백과사전에서 모든 사람이 저게 비정상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평행한 것처럼. 그러면 예? 그래서 선을 한번 이어보면 저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만큼 무력한 거예요. 뻔히 알고도 당연히 저 알아도요. 아무리 봐도 따로 볼 때는 저렇게 붙여만 주면 누가 저걸 평행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따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눈에서 뭘 지각을 하고 이렇게 보고 그걸 거기 뇌에 이렇게 전달하는데 거기서도 여기 기계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기계라는 것도 잘난 척해도 예, 이거는 또 어떻게 보여요? 간격이 일정한 게 보여요? 막 이렇게 저 쓰러뜨려 놓은 것 같이 보이지? 약간 기울어진 거. 이게 제가 직접 컴퓨터에서 이렇게 그리면은 정말 고선을 따라서 똑같이 그 옆에 이런 게 안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스캐너로 이렇게 받다 보면 약간 삐뚤어져요. 그리고 또 그림 자체도 삐뚤어진 게 있고 그러면 나는 그걸 맞출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저런 거 하나 하는데 아주 고생 많이 합니다. 사실 약간 옮기면 일로 가버리고 그게 그렇게 미소한 변화. 그래서 저걸 다 이제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 직선을 한번 그 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그게 약간 저거 된 거는 그 여기도 프로그램이 조금 적어됐고 그래서 실제로 멀쩡한 직선도 주변 환경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교묘하게 우리는 걸려든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경우는 이제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각도치가 좀 있다 하는 게 이 그림의 요지죠. 이 파란색 선은 또 어떻게 보이는가요? 지금 여기서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선을 따라가 보면 그 멀쩡한 직선이 어떤 환경 변화에서 우리가 그만큼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 그림을 반대로 그려버리면 이번에는 또 가운데가 볼록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역시 뭐 다를 리가 없겠죠. 거의 그림에서 조금 제가 못 맞춘 거는 맞출 재간이 없었는데 내가 그리는 게 낫겠는데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그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직선으로 인정을 봅시다. 그래서 역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만곡착시다. 이렇게 좀 굽어서 그 환경에 그만큼 우리가 아직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 그림은 또 서로 길이가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분명히 답은 똑같을 것이 틀림없겠지 뭐 답은. 이것도 뭐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저거 어긋났어도 다음은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사이즈도 화살표 방향 하나 가지고도 작게 보였다 크게 보였다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여요? 오른쪽에 넓고
두 개가 이 두 개를 이렇게 다 합치면은 정사각형이다라는 거는 믿어져요? 아니요. 저쪽은 이렇게 길게 보이고 이건 이렇게 옆으로 좀 퍼져 보이고,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한번 사이즈를 재보면 분명히 가로 세로가 같은데도 전혀 다르게 보이고 서로 그 간격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이게 뭐 저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발견했길래 저렇게 했겠죠. 멀쩡하게 똑같은 것도 이렇게 또 우리 눈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게 현실이고, 보시다시피 이것도 그 똑같은 원일 텐데 답은 그 주변 환경이 큰 데 갔더니 작게 보이고 작은 데 갔더니 커 보이는 그런 게 지금 똑같은 원통도 저렇게 그 원근을 주면은 뒤에 있는 게 훨씬 커 보이는 그런 것도 다 착시죠. 사실은 똑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아마 제가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죠. 분명히 똑같은데 누가 봐도 밑에 게 단연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사실 곡선이 돼가지고 제가 그릴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어요. 저거는 그래갖고 그냥 똑같다고 치고 넘어가고 이런 걸 크기 착시라고. 아니 저 시간 많이 걸려요. 저런 거 선 하나 빼가 끼우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 각에 대한 그런 착시, 뭐 선에 대한 착시, 우리가 이런 거기서 또 이제 우리 교재 180페이지 쪽에도 나오는 그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진짜 뭐 잔인지 화분된지 아니면 여자 둘이서 서로 그 얼굴을 옆모습을 그린 건지, 이런 것은 다의도형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경우는 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치에 틀릴 게 없는데, 이게 분명히 3차원 공간인데 2차원에 이렇게 그려서 상식적으로 전체를 보면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와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는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왜 봐야 되냐 하면 자기 판단을 믿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전부 착시라는 것은 외계 사물에 대해서 크기나 형태, 빛깔을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하고 차이가 있는데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걸 뻔히 이건 착시다 하고 봐도 또한 그 사람의 한계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다. 그 전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각을 연구하는 좋은 과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의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이 지각의 어떤 그 수준이나 능력을 우리가 거꾸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학자들은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도 때로는 우리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의 얘기와 이런 모든 걸 자꾸 들을 때까지 뭐 아무리 들어도 정답을 못 찾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도 뭐라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면 내가 혼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이 착시가 주는 우리한테 또 하나의 교훈이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도 해가 달이나 해가 아침 저녁에 탁
걸려 있을 때는 크게 보이고 낮에는 분명히 요만하게 보이는데 사진으로 찍어서 두 개를 비교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이거 뭐 전에 제 책에 있던 글이지만 이 내용하고 너무 일치되는 것 같아서 한번 또 불러왔거든요. 한번 다시 읽어보죠. 뭐 차장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공자가 동쪽 어느 나라에 갔을 때 두 어린이가 길가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공자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희들은 무슨 일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냐고. 한 아이가 먼저 나서서 대답했다. 예, 하늘의 해가 하루 중 언제 땅에서 더 가까운지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하루 중에 언제 해와 땅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느냐? 예상 밖의 화제의 공자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예, 저는 해가 처음 떠오른 아침이나 지는 저녁 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이나 저녁 때는 해가 크게 보이고 낮에는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므로 해도 떠오를 때나 질 때나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른 아이가 즉시 반박하며 나섰다. 아닙니다. 해는 한낮이 땅과 더 가깝습니다. 해가 처음 뜰 때나 질 때는 서늘하고 하늘 한복판에 오면 뜨겁지 않습니까? 이것은 열이 있는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뜨겁고 멀리 있을 때는 차갑다는 이치에서 볼 때 한참 뜨거운 한낮의 해가 서늘한 아침, 저녁 해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두 아이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나 저마다 일리가 있는지라 쉽게 판정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 공자님도 회사 아이에게 배운다는 말이 그대로 실감이 난다. 또한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뚜렷한 주장을 한다는 사실도 놀랍다. 참으로 똑똑하고 당찬 아이들이다. 사실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난해한 질문을 잘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아서 어른들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자주 던진다. 그러면 이때 당황한 어른들은 우물쭈물해 버리기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아이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차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확실히 모르는 내용이라면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대답해주고 백과사전을 펼쳐 함께 해결해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그 해답을 알려주어야 한다. 당장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라도 해결해 주어야 한다. 누구도 물리,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최상의 우등점수를 받은 공자님도 단순한 착시 현상으로 아침 저녁에 해가 커 보인다는 것, 실제 사진 촬영을 해보면 아침 저녁에 해나 낮에나 크기는 같다. 이나 지구의 자전과 공조 현상 때문에 지구가 차가워지고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해 당황해야 했다. 따라서 우리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사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이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자녀들 다 많이 결혼하셔서 있을 걸로 아는데 그 애들 질문을 그냥 그렇게 막아버리면 창의력이 그때부터 막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이제 그런 자세들이 애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거니까 제가 그리고 이런 제가 이제 이 글이야 뭐 그거하고 마침 같은 거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뭐 이렇게 잘하려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은 사실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는 건데
시간을 좀 왜 이렇게 일찍 끝내냐면 아침에 이렇게 왔다가 이제 컴퓨터가 갑자기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갖고 여기 저기서는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안 돼가지고 한 15분이 그때 빠졌거든요. 20분. 그래갖고 그거 없다고 또 뭐 못할 건 없죠. 그래갖고 그냥 질문하세요. 그래갖고 시간 끄는 도중에 뭐 수리가 돼서 뒤늦게 하다 보니까 요만큼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그 양쪽을 맞춰놔야지 제 머리가 편하고 또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똑같이 나가야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준비는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도 억울한데 저도 뭐 요 정도 가지고 근데 아침에 한 데가 하여튼 여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숙제도 없고 요번에는 뭐 다른 얘기 없으세요? 그래서 뭐 그것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이게 쓸모가 없어지니까 버스에 좀 기계 넣고 그냥 이렇게 해도 요새 뭐 컴퓨터 나가면 다 바보들만 남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로봇까지 나와서 이제 다 해주면 정말 뭐 그냥 맹놓고 나라가 정지될 거예요 아마. 그럼 그동안 이렇게 좀 이제 10번째인데 뭐 도움이 되시나요? 아니 제가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지 저도 이렇게 그때 점검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효과를 좀 더 노려야죠. 저도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는데 나를 위한 원맨쇼가 되면은 재미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뭔가 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창성 처음에 저 일장을 하면서 창의성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일 중요한 유창성과 유연성, 그러니까 뭔가를 빠르게 생각해내고 또 아주 특별한 방법을 또 찾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알아야 돼. 이런 지금 원래 요 책시 나오면은 아주 엄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서 그런 것도 다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세계를 한번 잠시나마 지나가 보고 이 착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 잘난 척 하지 말아라. 원래 요 다음 글에 그런 게 있거든요. 저런 걸 아니면 겸손해라. 큰 소리 쳐봤자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큰 소리 치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고 너무 커서 또 보지 못하는 세계, 이 우주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현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제가 이 착시를 뭐 그냥 심심풀이로 넣은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조금 이어서 하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뭐 맨날 문제 몇 개 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두뇌 훈련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지 문제만 가지고도 뭐 몇천 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한 번씩 이렇게 내 책방에 들려서 요런 뭐 퀴즈 문제 하다못해 재치문답이라도 좋고 자꾸 이렇게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뜻에서 지금 착시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2장으로 돌아가니까 열심히 거기 책에 있는 숙제 연습 문제들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한 번 1페이지부터 뭐 끝까지 갔다 그래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한 번 끝나고 다시 되돌아와 보면 이런 게 있었나 저런 게 있었나 하고 여러 번 수십 번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창의의 달인이 되셔서 생각하는 것도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냥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깜찍스러운 생각도 쉽게 얻어내면 그야말로 그때부터 뭐 성공은 그냥 부수물에 씨 뿌려놓은 다음에 얻는 부산물에 불과한 거죠.
책 속에서 혹시 궁금했던 내용은 없으셨나요? 박사님, 네. 질문하고 좀 의도가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요. 요새 이제 아이들을 학원을 여러 군데를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어떤 적이 없이 그냥 보낼 거고, 또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또 무리를 해서 또 보내는 부모들이 있을 테고, 또 싫어하는 부모는 또 안 되니까 못 보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근데 그 학원이랑 그런 데서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 창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예, 제가 워낙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많이 다른 생각을 좀 해서 제 답이 맞느냐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보냅니다. 애가 간곡히 보내달라고 그럴 때만. 남이 가서 가는 게 우선 좋지 않고 학원은 창의적인 거하고 거리 멀어요. 그냥 주입식에 막 두드려 막 그냥 정답이나 빨리빨리 찾으려고 그러는 아주 나쁜 데예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보건데 부모님이 대개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도 애들을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 안 하니까 패션하고 사진 쪽으로 가고 그럼 되는 거지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근데 아마 여러분이 진짜 부모로서 자식 걱정이 많이 되셔서 나온 질문이라면 아버지 되기도 힘드시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도 되기 힘들고 친구 되기도 힘들고 엄마 되기도 힘들고 이 세상 산다는 게 만만치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통속적인 건 조금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 앞에서 애들도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버지가 몰라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하면 걔한테 힘이 돼요. 그리고 사실 공부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릴 때 이렇게 물고 잡아주듯이 걔한테 그때 학원 징징대고 졸르면은 네가 학원에 안 가야 되는 이유를 자꾸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학원만 가면 1등 할게요. 어떤 뚜렷한 목표,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 그래도 그런 데에서 자꾸 공부도 성적을 못 내면 자신감이 잃거든요. 제 생각건데 세 번, 네 번을 걔가 정말 간곡하게 얘기하면 정말이냐 그런데 한번 믿고 이렇게 그럴 때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냥 섭직하니까 너도 가라. 안 돼요. 걔 다 망칩니다. 지금 외국에 유학 보내는 사람들 자식도 진짜 지름길로 가고 있어요. 보통 일 아니에요. 애들 가서 그나마 여기는 부모님이 옆에 있으니까 탈선을 해도 크게 못하는데 이제 거기서 아주 돈까지 대주고 너 막말로 개판 차라는 거라서 애들 아주 위험지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거 또 주변에서 그런 거 듣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엄마라도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그게 벌써 얼마나 무리해요. 저처럼 기러기 아빠 같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부터 뒤죽박죽 되거든요. 돈은 돈대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원은 저 자신이 공부를 뒤늦게 하면서 딱 2달 다녔는데 막 나가요. 그러면 그냥 나는 모르겠는데 저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이 없거든. 그걸 앉아서 선생님처럼 차분하게 가르칠. 그런데 또 웬만한 사람들은 창피해서 묻지도 못해요.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왜 가 있나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결국은 제가 진도를 방해한다 그래가지고 너는 별도로 와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 다 혼자 해야 되잖아요. 별도 가서 하니까 그 사람이 가정교사지 뭐 돈 안 주는 가정교사지. 그 아주 필요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뭐 이렇게 씨를 뿌리고 뭘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학원에 아마 오랫동안 다니면은 위험해요. 저 지금도 오피스텔이 학원 바로 옆에 있다고 뭐 1시에도 끝나고 뭐 난리돼요 거기. 그거 그냥 학교보다도 더 요란해요. 그 애가 1시까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잔다며. 근데 이제 애들한테 고민이 그거잖아요. 옆집에는 가는데 자꾸 기죽을까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네가 원하면 한 번쯤 보내주면 효과가 나요, 그때는. 그 효과 없으면 너 이제 지난번 나하고 한 약속 잊었구나. 그러면 너 다시 또 들어와 있어라. 뭐,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식 하나도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야지. 그냥 뭐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거, 모든 부모가 다 그 정도는 해요. 그래서 참 아버지 되기도 힘들구나 하고, 아주 몇몇 분 앞에 놓고 아무거나 얘기해도 내가 그래서 급한 대로 만들어낼 답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뭐 2분 전인데 이쯤이면 시간은 채웠는데 뭐. 네, 수고하셨습니다.